안녕하세요. 알쓸맥주 윤한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첫 곡은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이 12월 30이거든요.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물론 뭐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12월 31일 날 제 방송을 듣고 계실 거고,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2022년에 나갈 것 같은데, 제가 게을러서 바로 편집을 못합니다. 좀 느낌이 남다르네요. 올해 제가 굉장히 좀 제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를 맞는 일들이 좀 몇 개 있어서 너무 바빴거든요.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널널하다가 굉장히 바쁜 한 해로 바뀐 그런 시점이 2021년이에요. 뭐 독립맥주 공장의 대표이자 이제 헤드브루어로 새로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게다가 양조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하는 해였어요. 홈브루잉 말고 실제 상업 양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에 상업 양조사가 되는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쩌다 하니까 맥주를 만들고 있네요. 어저께 12월 29일 날 저도 이제 올해 마지막 양조를 했고요. 사실 4단계이기 때문에 맥주 양조가 아주 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가기 전에 마지막 양조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양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양조를 했을 때보다 지금은 너무 많이 숙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1년 4월 정도일 거예요. 4월에 제가 독립맥주공장 양조장에서 첫 양조를 했는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원래는 이제 저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좀 3년 차 이상의 양조사들, 뭐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양조를 같이 하기 전날 못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었어요.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혼자 한 거죠. 뭐 그럴 이제 결심들이 필요할 순간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할 수 없다. 이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그냥 혼자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그때가 그런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 첫 양조 때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뭐 밀링부터 끝에 이제 발효조에 효모를 넣을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8시간, 9시간 걸린 것 같아요. 요령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실수도 했었고, 그냥 그 첫 맥주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기적이었던 거죠. 물론 제가 맥주 전문가로서 뭐 수년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맥주의 기본적인 뭐 단계마다의 의미나, 아니면 뭐 온도 조절에 대한 온도 조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타이밍에 대한 지식들을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홈브루잉을 해왔기 때문에 제일 필요했던 거는 이제 장비 조작이었던 거죠. 그 양조 장비들 보면, 상업 양조 장비들 보면 막 배관들이 막 복잡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다행히 뭐 한 번 정도 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버들에 대한 용도도 이제 알게 되니까 마음만 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첫 양조 이후에 들었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어저께 양조를 했는데 굉장히 편한 심리 상태와 육체 상태와
시간도 뭐 한 굉장히 한 반으로 단축을 했고요. 천냥조 때는 막 온몸에 물이 튀고 막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묻고 막. 그런데 지금은 따로 양조복을 안 입어도 일반 이제 옷을 입어 청바지에 그냥 티 하나 입고도 뭐 그냥 깨끗하게, 양조장도 아주 깨끗하게. 천냥조 때는 양조장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깨끗하게. 확실히 사람은 경험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조 자체가 이제 지금은 뭔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큰 스트레스는 케그 닦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할 때마다 짜증나 죽겠지만 그것도 역시 너무너무 지금 쉽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케그 닦을 때만 해도 온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요령이 없으니까 힘만 들어가는 거예요. 케그를 저는 이제 다 따니까 케그 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케그 세척기가 있으면 그냥 케그를 끼고 버튼만 누르면 뭐 장비가 알아서 해주는데, 저희 독립맥주공장은 케그 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케그를 다 수동으로 다 따야 돼요. 넥을 다 따고 스피어 다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하나씩 다 린싱 해주고 CRP 해주고 또 린싱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해주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요령이 없으니까 이 넥 따고 스피어를 빼고 넣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쉽습니다. 그냥 그거 케그 닦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케그를 따고 닦고 다시 조립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가 상업양조도 드디어 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만든 맥주가 고객들한테 팔리고 또 고객들이 다행히 돈을 내고 맛있게 드셔주시고 뭐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니까 이거는 뭐 운도 좋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이제 2021년은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맥주 쪽으로는 거의 이제 완전체가 된 것 같아요. 다 해본 것 같아요. 이제 맥주 쪽으로는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비어 소믈리에로서 뭐 세계 대회도 나가봤고, 맥주 심사, 뭐 해외 대회, 국내 대회 다 나가고 있고, 맥주 책 번역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맥주 책도 이제 지금 하나 쓰고 있고, 뭐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뭐 강의도 했고, 푸드 스타일 관련해서 뭐 강연이나 여러 가지 행사도 다 해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양조도 하고 있고요. 양조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펍도 운영하고 있죠. 부루 펍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다양한 맥주들, 좀 재밌는 맥주들, 그리고 맥주가 담을 수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그런 해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먹고 사는 거죠. 직원들한테 월급 잘 주고 저도 월급 가져가고 제가 운영하는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하는 것, 뭐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뭐 한 달 한 달이 지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독립맥주공장이라고 하는 이 브루펍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21세기적으로 다른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단순히 그냥 맥주 만들고 팔고 뭐 이런 공간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맥주 스타일은 비엔나 라거와 메르첸입니다. 두 맥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비엔나 라거와 메르첸 얘기를 들으시면서 맥주 스타일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맥주 스타일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맥주의 모든 것 조지 앤 버니스턴. 이게 제가 이 책 뭐 선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얘기를 하네요. 비엔나 라거와 메르첸이라고 하는 라거를 같이 말씀드려야 돼요. 둘 다 라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끈이 무엇인지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 이 두 맥주에 관해서 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정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조지 앤 버뉴슈타인께서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책에는 메르첸이 먼저 나오고 비엔나 라거가 뒤에 나왔는데 원래는 반대가 돼야 돼요. 비엔나 라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메르첸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비엔나 라거는 이 안톤 드레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양조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안톤 드레어는 누구냐면 뭐 맥주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라고 하는 라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그리고 야콥 야콥센, 칼스버그의 창립자죠. 이 안톤 드레어, 이 세 사람이 이 라거의 대중적으로 그리고 좀 더 알리는데 라거의 발전이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이거든요. 안톤 드레어가 제일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비엔나 라거가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에서 시작된 이 헬레스, 뮌헨의 밝은 라거죠. 슈파텐으로 시작되는 이 헬레스와 그 다음에 야콥 야콥센의 칼스버그는 여전히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이 팔리고 있는 맥주임에 비해서 안톤 드레어가 만든 이 비엔나 라거는 사실 사라졌던 맥주입니다. 그런데 비엔나 라거는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 비엔나 라거를 잇고 있는 맥주가 바로 메르첸이라고 하는 맥주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라진 건 아니죠. 비엔나 라거가 메르첸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결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메르첸이란 맥주는 비엔나 라거가 없었으면 태어날 수 없는 맥주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엔나 라거 같은 경우는 안톤 드레어가 이제 그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 그리고 야콥 야콥센과 함께 영국에 가서 맥주를 함께 이제 배워오는 어떻게 보면 기술 탈취를 위해서 영국으로 가는 그 여정부터 이제 비엔나 라거는 시작돼요. 그러니까 19세기죠. 19세기 180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의 최고의 맥주는 영국 맥주였어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요.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불리는 그 시기인 거죠. 대영제국의 시기. 1600년도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한 200에서 250년 정도 영국이 세계 맥주를 지배했습니다. 포터라는 맥주가 한 200년 넘게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포터가 바로 영국 맥주죠. 영국에 시작된 맥주고요. 나중에 포터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영국이 세계 최고였어요. 맥주 이 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였고 뭐 공장제로 맥주를 만드는 것도 영국에서 시작됐고 뭐 그 과정에 이제 산업혁명의 영향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시작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우리가 독일 하면 맥주의 나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사실 독일이 맥주의 나라로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초반만 해도 독일은 맥주를 당연히 마시고 만들고 뭐 당연히 그랬겠죠. 하지만 맥주 산업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톤 드레어나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 그다음에 야콥 야콥센 같은 경우는 뭐 에일 맥주는 이미 영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제 라거라고 하는 새로운 맥주의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내고 그 라거라는 맥주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죠. 그리고 영국에 가서 맥주 산업을 이제 배워옵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그 영국에 갔다 온 이후에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는 뮌헨에 가서 이제 라거를 슈파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라거 발전에 힘을 쓰게 되고 야콥 야콥센은 덴마크에 가서 역시 칼스버그 이제 와 함께 또 라거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안톤 드레어는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만의 양조장에서 맥주를 만드는데 그때 만든 맥주가 바로 비엔나 라거라는 맥주예요.
비엔나는 잘 아시잖아요. 빈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수도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맥주인데요. 이 맥주는 일단 색깔이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뭐 까만 건 아니고요. 엠버 컬러라고 보시면 딱 좋아요. 엠버 컬러에서 뭐 브라운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갈색이죠. 뭐 갈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티한, 몰티에서 올라오는 약간 캐러멜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맥주는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라거였지만 이후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뭐 유럽을 좌지우지하는 또 합스부르크 왕국이 정말 어마무시한 유용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후에 근데 독일 제국이 커지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몰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몰락 수준으로 이제 국가가 작아지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맥주의 위상도 함께 추락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엔나 라거는 한때 만들어지다가 19세기 후반 또 20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엔나 라거가 어떤 맥주냐라고 했을 때 그 원형을 경험하기가 이제 솔직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 비엔나 라거의 뒤를 잇는 맥주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멕시코 맥주입니다. 여기 이제 이 책에도 뒤에 나오는데 그 멕시코의 산티아고 그라프가 비엔나 라거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라고 해요. 1800년대 후반에 그는 고품질의 호프가 진하고 아로마가 강하며 살짝 구운 풍미의 비엔나 라거를 유럽에서 수입하고 심지어 냉장 장비까지 구입해 쌀쌀하지 않은 기후에서 라거를 생산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 가로치고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양조업자들이 멕시코로 이민이 와서 정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국의 일부가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로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비엔나 라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는 비엔나 라거라고 하는 맥주가 비엔나에서도 더 이상 빈에서도 먹기 힘든 맥주가 되고 다른 유럽에서도 만들지 않는 스타일이 됐는데 이 명맥을 이어가는 게 바로 멕시코예요. 그래서 그 맥주가 어떤 맥주냐면 네그라 모델로라고 하는 맥주예요. 네그라 모델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맥주 한국에서 있었어요. 한국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꽤 오래됐죠.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있었어요. 이 네그라 모델로가 한국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였습니다. 근데 이 맥주가 어떻게 보면은 비엔나 라거의 정통 비엔나 라거를 잇는 맥주였어요. 그래서 비엔나 라거가 이런 맥주예요. 아주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맥주는 아닙니다. 안톤 드레어라고 하는 라거의 선구자 3명 중에 1명이 오스트리아로 가서 만든 맥주고 색깔이 갈색, 엠버에서 브라운을 갖는 몰티한 맥주. 쓴맛 강하지 않고요. 호평 거의 없고요. 캐러멜 같은 캐러멜리한 향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 정도가 비엔나 라거고 그 뒤를 잇는 정통 비엔나 라거의 뒤를 잇는 맥주가 네그라 모델로라고 하는 맥주인데 이 맥주는 멕시코 맥주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맥주의 뒤를 또 잇는 게 바로 메르첸이에요. 그래서 메르첸을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책에 나온 비엔나 라거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리죠. 19세기 유럽 양조의 가장 찬란한 지성은 오스트리아의 양조가 안톤 드레어다. 그래서 빈에서 이제 슈퍼차트 브루어리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분이 이제 이 비엔나 라거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는 부드럽고 우아한 메가의 성질과 견고하지만 절제된 쓴맛이 조화를 이루는 구릿빛 레드 라거인 슈페차트 라거 비어를 양조했다라고 합니다. 비엔나 라거로 이름을 알리게 된 이 역사적인 맥주는 19세기 후반 유럽 전역에서 폭넓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분열되고 필스너, 뮌헨, 헬레스, 도르트문터, 엑스포터 같이 색이 밝은 라거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비엔나 라거는 그 빛을 잃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자체가 또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또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이제 독일 제국에 완전히 밀리는, 이제 이게 대독일주의를 채택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독일이 통일할 때 소독일주의를 할 것이냐, 대독일주의를 할 것이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소독일주의로 하면서 오스트리아가 배제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1차 대전 세계대전이고, 이후에 오스트리아는 정말 수백 년간 이어졌던 그 찬란했던, 정말 유럽을 지배했던 그런 역사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맥주 자체도 독일에 밀려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로 넘어와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뒤에 있고요. 네그라 모델로가 여기 나와 있어요. 비엔나라거의 이제 예로. 그루프 모델로라고 한 회사에서 만들었고, 알코도수가 5.4도고요. 멕시코 요리는 독특한 풍미로 가득하다. 멕시코 맥주는 뭐 별로라고 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구운 메가의 달콤함과 9볼트쯤 되는 알싸한 충격의 쓴맛이 어우러진 이 단순한 맥주는 매끄러운 못 넘김이 전형이다 라고 난 표현하고 있네요. 아주 쓴맛이 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9볼트까지 뭐 쓴맛이 있지는 않고요. 비엔나라고는 여전히 지금 그래도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무엘 아담스 같은 게 비엔나라거죠. 사무엘 아담스가 비엔나라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국내 네캔만원 라거 중에서 이 비엔나라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 페일라거로는 네캔만원짜리 맥주가, 수제 맥주가 뭐 경쟁할 수가 없잖아요. 더 좋은 페일라거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 특징이 있고 튀어 보이고 마시기 편한 스타일을 찾다 보니까 이 비엔나라거 스타일을 찾은 거고요. 사실 엠버라거라고 하는 스타일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죠. 엠버라거라고 해도 되는데, 엠버라거에 우리나라 절대 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레드락. 뭐 그러다 보니까 엠버라거가 아닌 비엔나라거 있어 보이잖아요. 뭐 그런 게 아닐까라고 혼자 추정을 해봅니다. 네, 이건 뭐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비엔나라거는 이 사무엘 아담스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크래프트 쪽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네캔만원 맥주 중에서 뭐 백양이나 뭐 진라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엔나라거 스타일로 봐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백양이나 아니면은 진라거는 비엔나라거에 비해서 바디감이 좀 떨어져요. 조금 더 드라이한 면이 있어서 또 정통 비엔나라거라고 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럼 이 메르첸과 비엔나라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재밌습니다. 메르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3월 맥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메르첸이라고 하는 맥주의 어원은 3월, 예전에는 이제 여름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3월이었거든요. 3월에 맥주를 만들어서 이제 잘 저장시킨 다음에 여름 내내 마시고 다시 9월에 그 통을 비우고 다시 맥주를 만드는 뭐 이런 어떤 그 순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월에 만드는 맥주는 여름에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좋은 재료를 많이 넣어서 뭐 고급 맥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메르첸이라고 지어졌는데, 현대 맥주에서 메르첸은 좀 다릅니다. 예,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 맥주의 이름만 얘기할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메르첸이라고 부르는 맥주는 이 비엔나 라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 메르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1871년에 가브리엘 폰 제들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세프 제들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요세프 제들마이어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라거의 아버지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와 형제입니다.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와 요세프 제들마이어의 아버지가 양조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 양조장이 무엇이냐면 슈파텐하고 프란치스카너라고 하는 뮌헨에 있는 양조장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요세프 제들마이어한테는 프란체스카너를 물려주고요. 그리고 가브리엘 제들마이어 2세에게는 슈파텐이라는 양조장을 물려주게 되죠. 이 둘이 그 두 양조장을 설립한 게 아니에요. 이어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이 요세프 제들마이어의 아들이 가브리엘 폰 제들마이어인데 이 아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바로 안톤 드레어한테 보내요. 안톤 드레어 밑에서 맥주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안톤 드레어 밑에서 무슨 맥주를 배웠겠어요? 비엔나 라거를 배웠겠죠. 그래서 비엔나 라거를 배운 후에 1871년 다시 돌아오죠. 예, 프란치스카너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그의 아버지의 양조장이니까. 그래서 만든 맥주가 바로 메르첸이에요. 그 메르첸은 이 비엔나 라거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메르첸이라고 하는 이 맥주가 1872년에 옥토버페스트에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 메르첸 스타일이 옥토버페스트 비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르첸이라는 맥주는 라거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5에서 5.5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맥주는 원형이 있죠. 프란치스카너의 메르첸이 원형 맥주예요. 그리고 색깔이 엠버 컬러. 라이트 엠버부터 브라운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몰티하다는 거고요. 호배 향은 거의 느끼기 힘들고 쓴맛도 낮다는 거예요. 몰티 향 중에서 핵심 향은 캐러멜리입니다. 메르첸이라고 하는 맥주는 마셨을 때 캐러멜과 같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겠어요? 마시기 진짜 편하죠. 꿀꺽꿀꺽 넘어가는 맥주예요. 맥주만 딱 봤었을 때는 색깔도 짙고 막 그래서 너무 무거울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바디감이 이렇게 풀바디하지 않고요. 약간 미디움이 있고요. 그리고 단맛도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캐러멜리함이 있어서 마시기 굉장히 좋죠. 바디감이 있긴 있지만 라거치고는 높은 거지. 일반적인 에일 우리가 미디엄 풀바디라고 얘기하기까지는 힘들어요. 미디엄이지만 일반적인 페일 라거보다는 바디감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쓴맛도 없고 적당한 바디감도 있고 약간 캐러멜과 같은 느낌도 있으니 얼마나 마시기 편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메르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마시기 쉬운 맥주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통 메르첸이 하나 있긴 합니다. 벨텐부르거 아노 1050 메르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구입을 해서 저희 수업에도 썼는데 한국에 있습니다. 그 맥주 생맥주로도 있고요. 있을 때 드셔야 돼요. 독일에 가시면 메르첸 맥주는 드실 수 있습니다. 메르첸 맥주가 뮌헨에 있는 펍에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트나 백화점에 가셔서 병이나 캔으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메르첸 맥주는 이제 옥토버페스트 맥주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르첸 맥주가 왜 옥토버페스트로 됐느냐? 그 전에 옥토버페스트는 어떤 맥주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둔켈이에요, 둔켈. 옥토버페스트가 1810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맥주를 원래 경마 행사로 시작된 거잖아요. 경마 축제로. 그런데 주변에 맥주를 파는 가게들이 모이면서 이제 그 경마 축제에서 맥주를 팔게 됐고 이후에 그것들이 더 인기가 많아지면서 결국 맥주 축제로 변형이 된 건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둔켈이라고 하는 맥주가 꾸준히 이 옥토버페스트에서 팔렸어요. 그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1872년에 메르첸이 등장했는데 이건 일종의 썰입니다. 왜 갑자기 메르첸이 등장했지? 그 둔켈 맥주가 다 팔려버린 거예요. 옥토버페스트 기간에. 그래서 야, 다른 맥주라도 빨리 가져와 하다가 가져온 맥주가 이 프란치스카너의 메르첸이라고 합니다. 둔켈이 다 팔려서 가져온 맥주 메르첸이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지금은 메리첸이 5에서 5.5도였는데 그 당시 축제 맥주에 등장한 메리첸은 알코올 도수가 더 높았다고 해요. 6도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메리첸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둔켈 맥주한테 밀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옥토버페스트 맥주가 메리첸이 된 겁니다. 근데 옥토버페스트 맥주와 메르첸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 맥주의 특징이 뭐죠? 알코올 도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를 높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르첸은 알코올 도수 5도에서 5.5도인데 옥토버페스트 맥주는 5.8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디감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마셔야 되니까 축제 기간에 메르첸 맥주가 옥토버페스트 맥주로 조금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병맥주나 캔맥주에 메르첸을 드시면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메르첸 옥토버페스트 비어 이런 식으로 병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최근에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다르죠. 얼마 전에 한국에 수입된 파울라노 옥토버페스트 비어를 드셔보시면 색깔이 더 밝습니다. 그리고 더 가볍게 마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쉽게 마실 수 있는 맥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와 정통 메르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 옥토버페스트 비어 가서 먹은 옥토버페스트 비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정통 메르첸보다는 색깔이 훨씬 더 밝고요. 꼭 밝은 라거 같아요. 하지만 쓴맛이 거의 없고 더 몰티한 그런 맥주. 메르첸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색깔이 더 밝아진 거죠. 그 맥주가 최근에는 옥토버페스트 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뿌리는 메르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메르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메르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메르첸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좀 메르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뭐 독일어를 정확히 발음을 잘 못해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메르첸에 대한 그 어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렌 양조자들은 맥주를 늦은 가을이나 이른 봄에 양조해서 가을까지 시원한 동굴이나 저장고에 보관하면 청량하고 풍미가 진하며 매우 신선한 맥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메가가 주 재료를 쓰여 꽉 찬 바디감에 약간 달콤한 가을 시그니처라고 한 메르첸의 탄생이 기반이 마련되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메르첸 현대적인 메르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메르첸의 이름에 대한 어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메르첸은 이상적인 간절기 맥주를 여름에 선호하는 청량과 서늘한 가을밤에 필요한 뭐 푸지마리아 많지 진한 맛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 일반적인 어원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잘못된 얘기들까지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1841년 전설의 오스트리아 양조가 안톤드레어는 가벼운 달콤함과 호흡의 부드러운 향이 어우러진 호박 3개, 그러니까 엠버 3개의 비엔나 라거를 출시했고, 호박의 비엔나 라거? 이거 아니죠. 호박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호박이 아니에요. 요거는 호박색, 즉 엠버색이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의 번역이 약간 미흡하죠. 이 맥주는 1800년대 중반에 명성을 알리다가 후에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1872년 미넨의 양조가 요세프 제들마이어, 그는 프란치스카노 양조장에서 일했는데 양조장에서 일한 게 아니고 양조장의 대표예요. 오늘날 슈파텐 양조장의 일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슈파텐하고 프란치스카노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슈파텐 프란치스카노고요. 이 둘은 지금 에이브 인베브의 소속입니다. 대기업에 소속이 됐어요.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라기보다는 두 개 이제 합병을 한 거고요. 비엔나 스타일의 독일판 라거엔 오리지널 메르첸이라는 뜻의 우어 메르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1872년에 요세프 제들마이어가 출시한 건 맞죠. 근데 이 맥주를 만든 건 요세프 제들마이어의 아들인 가브리엘 폰 제들마이어예요. 이 맥주는 순식간에 축제의 공식 주류로 선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옥토버페스트 원형으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다. 메르첸은 더 이상 3월에 양조되지 않지만 가을 내내 친구가 되어줄 여건이 허락된다면 지역 옥토버페스트 축제의 소시지와 함께할 봄을 떠올린 맛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메르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비엔나라고와 메르첸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당시 드레어의 절친이었던 가브리엘 제들마이어는 독일 뮌헨에서 활동하는 양조가였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메르첸의 원형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요세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세프 제들마이어는 가브리엘 제들마이어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것도 잘못됐어요. 잘못된 걸 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메르첸의 맥주로 소개하고 있는 맥주가 오리지널 옥토버페스트 비어 하커프쇼 브로이 걸 선정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커프쇼 브로이는 뮌헨에서 이제 6개 양조장 중에 하나죠. 옥토버페스트의 맥주를 납품하는 뭐 굉장히 오래된 양조장이고요. 이것도 역시 대기업의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하커프쇼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독일에 가면 뭐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입니다. 이 맥주를 소개하면서 바이에른에 있는 이 양조장은 교과서 같은 전형적인 옥토버페스트 라거의 표본을 제공한다. 황갈색의 메르체는 호배의 스파이시한 향이 깔끔하고 구운 듯한 달콤한 향을 누그러뜨리면서 이름값을 한다. 호배 향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마셔봤거든요. 이 하커프쇼 맥주들을. 기대는 해도 좀처럼 나오기 힘든 맛이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달콤하며 드라이한 끝맛이 난다. 라고 하네요. 그 DNA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 비엔나라고와 메르첸 그리고 옥토버페스트 비어 이 세 개의 맥주 스타일은 다 같은 DNA를 갖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어쨌든 메르첸을 제가 좀 당장 기억나는 거는 벨텐부르거 메르첸 정도를 먼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엔나라거와 같은 경우는 사무엘 아담스 맥주를 드시면 어느 정도 그 특징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엠버라거를 드실 수 있으면 엠버라거를 드셔도 어느 정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정도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 그 비엔나 라거를 소개하면서 토스티드 라거도 소개를 했네요. 블루포인트 양조회사의 토스티드 라거를 소개를 했는데 토스티드 라거도 이마트에 깔려 있었죠. 이런 맥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드시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다음 맥주 스타일이 슈바르츠 비어네요. 슈바르츠 비어 저도 잘 알죠. 또 독일 현지에 가서 먹어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라우크 비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맥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내년에도 이 맥주 스타일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에 이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한 2021년 보내시고 또 건강한 2022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